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애널리스트계 그룹 김학균 신한증권 센터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럼 한국 쪽으로 넘어와서 보면 최근에 이번에 이제 강원도에서 지급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부터 회사채 불통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회사들에 대한 루머가 돌고 거기가 이제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하고 뭐 이상한 소문도 나고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혹시 이 문제가 한국에서 심각한 사태로 전이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작년도에 워낙 부동산 가격이 좋아서 PF 규모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올해 연말까지 25조인가 35조인가 뭐 엄청난 PF 잔고가 있어서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뭐 제 생각에는 그 사업을 무리하게 벌렸던 회사들은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아요. 네. 어려움을 특히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져가는 포지션이 아니고 그 비즈니스는 금융회사가 이자만 받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는 비즈니스인데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돌아가고 근데 문제는 그 부동산 사업장이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의 조달금리 또 지금의 원부자재 가격 상승한다 그러면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면 이제 멈추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단기간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보증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비즈니스를 했던 금융회사가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주가라든가 이런 쪽엔 큰 영향을 받는 회사들이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회사들의 그 자기 자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실적에는 굉장히 이제 좀 주름이 많이 잡힐 수 있고 유동성의 문제는 굉장히 커질 수 있는데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좀 유동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걸 미스매치를 해결해 주면 파산으로 가고 이럴 것 같진 않고 다만 이제 신용 경색은 흑자 기업도 돈이 없으면은 어려움을 겪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정책적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담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잡고 높은 금리로 자금을 좀 그 조달을 해서 신용 경색은 좀 막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원해 놓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얘네가 가진 게 없고 궁극적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건 지원해 주면 안 돼요. 네. 그건 그냥 연명시키는 거고 문제를 미루는 건데 네. 이 사람들이 그 갚을 수 있는 자산은 있는데 당장의 유동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중앙은행이 경제의 최종 대부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데서 나온 건데요. 그거는 저는 그 유동성의 문제는 페널티를 줘서 높은 금리를 가진 대출을 해줘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건데 네. 전 이건 어느 정도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스템이 흔들릴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결국은 막을 수 있다라고 보는 쪽이고요. 투자자 입장은 조금 더 다르죠. 네. 이제 그 상황에서의 뭐 그 기업의 마진이나 생각지도 않은 자산을 떠안게 되는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주가는 또 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시간을 주면서 생존할 수 있는 회사들은 사실 시간을 좀 주는 게 맞고 시간을 줘도 회생하기 어려운 회사들은 뭐 본질적으로 사실은 뭐 정리되는 게 좀 건강한 그 생태계를 위해서는 차라리 나은 거. 그 경제의 최종 대부자 이런 그 이제 영국에서 나온 그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유서 깊은 잡지의 편집장이던 베지시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개념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그게 결국은 일시적인 유동성의 문제라 그러면 벌을 줘서 담보를 받고 높은 금리가 페널티고 벌이에요. 네. 줘가지고 유동성을 해결해 주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뭐 사실 지원의 명분이 없는 건데 제가 뭐 금융회사들의 그 재무 상태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금융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자본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네. 상당수는 좀 유동성의 문제이지
이것이 뭐 전체적으로 뭐 디폴트나 이런 차원은 저는 아니지 않은가라는 네.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예를 들어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지급 보증한 회사들이 예전에는 은행이었었는데 요즘에 은행이 안 하고 뭐 증권사라든가 제2금융권 아니면 뭐 저축은행 이런 쪽에서 지급 보증을 한 데들이 꽤 많은데 그 회사들이 그동안에 몇 년간 꽤 좋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을 못 구해도 돈을 못 갚아줄 수는 있을지언정 시간만 있으면 돈을 갚아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현재 상황이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이지 신용 위기의 본격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다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거기 대전제는 이제 금리의 수준이에요. 금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또 발작적으로 올라가고 그런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금리의 수준이 아니라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저는 세상이 좀 안정되기 위해서는 금리 상승 자체가 좀 어느 정도는 좀 안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많은 정책이 나오는데도 안 먹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질적으로 중앙은행이 긴축 사이클을 해서 그래요. 그렇지. 네. 과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자본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들 생각해 보시면 딴 게 많이 나왔지만 핵심은 금리를 낮추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금리를 올리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탈을 우리가 미시적으로 지금 조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미국의 그 핵심 물가지수 상승률이 좀 둔화가 되고 미국의 통화 정책이 좀 어느 정도 좀 아주 매파적인 거에서 조금 돌아서고 뭐 이런 것들이 평화로운 어떤 조금 더 안정적인 금융 세상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봅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한국 주식 시장은 지금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가격은 진짜 싸. 인정하겠어. 근데 무슨 일이 터질까 무서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신용 경색 문제가 약간 불거진 거고요. 근데 신용 경색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사실 가치 투자자들이 지금 무서워하는 건 시스템 리스크 이러다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아차 하는 순간 그걸 이제 무서워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봉착해 있냐면 놓여져 있냐면 업사이드 리스크와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모두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예, 어렵긴 어렵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하방이 조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하방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 보였는데 이제 금리도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러다 보니까 위 아래가 다 보이는 상황인데 어떻게 조언해 주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제 위험에 대한 감내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아래쪽을 보고 내가 배팅을 한다라든가 네. 많이 떨어질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제 짐상이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 또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뭐 자산을 많이 거는 것도 자기 판단인데 네. 저는 지금의 한국 주가 지수의 레벨에 대해서 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시스템 리스크를 걱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주식이 어디까지 디스카운트가 되냐?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는 나라 밖에서 문제가 생겨서 한국으로 전이가 됐던 케이스입니다. 네. 그럼 그때 우리 코스피의 PBR이 0.8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한 거예요. 네. 0.8. 근데 지금 0.84, 네, 0.84. 0.8485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한 6, 7% 그렇지. 정도 5% 남짓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탈이 나면 어떻게 될 거냐? 외환위기 때 PBR은 0.4예요. 여기서 반토막인데 근데 그때를 보는 거는 한국 경제나 기업들의 안정성을 생각하면 온당치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카드 위기라든가 아니면 대우그룹 유동성 위기가 현대그룹 유동성 위기가 있었던 2000년대 초 이럴 때 보면 대체로 0.74 뭐 이 정도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한 10% 정도 네. 뭐 조금 넘는 다운사이드네요. 그런 정도라고 하면 뭐 이제 저는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2000포인트 깨질 수도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그 정도 빠지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고점에서 지금 우리가 맞아서 내려온 게 한 1100포인트라 그러면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예단하는 건 좋지 않아요. 특히 지금 아래쪽으로 보는 것도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데 네. 그게 어떤 상황이 됐더라도 제 생각에는 내가 좀 물려도 괜찮은 돈, 손해봐도 괜찮을 돈으로
투자를 한다 그럼 제 생각에는 네. 리스크보다는 기회가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앞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시장은 참 지금 주가를 보면 한국 주식이 거품이 빠졌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참 약간 좀 안 된 느낌이 드는데 한국 시장이나 뭐 저를 포함한 업계 종사자들이나 투자자나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11년 전 주가 수준이에요. 네. 11년 전 수준이고 그동안에 우리 기업들이 그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지금 뭐 한 1,600, 700조 하나요? 네, 코스피는 1,600조 1,600조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동안 증자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10여 년 동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 단기 순이익만 해도 1,000조가 넘을 텐데 네. 그러니까 저는 거품은 빠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식의 장기 성과가 지난 뭐 2010년대에 들어서 뭐 한 0.6% 연율화로 배당을 뺀 건데 근데 그런 시기들이 있어요. 장기간 횡보하면 재미가 없는 시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이제 글로벌 시장의 모습이 금리가 많이 떨어지기는 힘들어 보여요. 많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뭔가 사건이 나면 그 대가로 금리가 많이 떨어지겠죠. 네. 생각지도 못하게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생긴다라든가 아니면 경기가 생각보다 더 많이 급냉을 하면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거니까 뭐 이 자체가 주식에는 뭐 억정 나이스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뭐 이제 70년대에 그 어려웠던 시기를 보면 미국 주가가 69년부터 82년까지 S&P 500이 연평균 마이너스 2.7%였어요. 네, 네. 14년 동안. 14년 동안 주가가 뭐 한 연평균이니까 그때 물가까지 생각하면 더 처참하고 네. 그 주식이 이렇게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14년 동안의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가는 주가가 가진 속성은 올라갈 때는 낙관이 과하고 네. 떨어질 때는 비관이 강해서 네. 오버킬이 되는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도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싸게 사면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세상이 뭐 네. 제가 뭐 먼 미래를 알 수 있는 통찰은 없지만 한국은 지난 10여 년도 그랬고 굉장히 어려웠다는 70년대에도 택티컬하게 주가는 꽤 움직였어요. 네. 한 뭐 1, 2년짜리 반등장은 있었어요. 네. 그런 거라 그러면은 나쁠 때 안 사면은 좀 기회가 없는데 뭐 이 나쁜 정도가 지금 충분히 나쁜 건지 지금도 나쁘지만 더 나쁠 건지 이걸 우리가 계산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더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견딜 수 있는 돈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뭐 이거 뭐 저의 주관이니까 뭐 동의 안 하셔도 되지만 저는 상당히 나쁜 게 이미 주가에 투영이 되고 있으니까 기회가 올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추세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한 한국 시장은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네. 뭐 그런 시장 아닌가. 그럼 이제 잘 사고 잘 파는 게 중요한데 이건 조금 이제 무책임한 조언일 수도 있죠. 우리는 늘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대체로 지금이 그런 잘 살 수 있는 설사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손을 들어버리는 게 아니라 주식에서 또 정신 차리고 기회를 네. 봐야 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2020년 그 화랑장에서 2021년에 줄이라고 단어 명명된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지금 엄청 물렸거든요. 삼성전자만 해도 네. 엄청나게 물렸고. 그럼 그분들은 견뎌야 된다, 팔아야 된다, 사야 된다. 그거는 투자의 대상에 따라 다른데요. 전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그거 같아요. 진짜 그 기업을 너무 뭐 뻔한 얘기로 들으실 수 있지만 종이 쪼가리 사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의 일부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떤 기업을 한다고 치면 아니, 연준이 금리 올린다고 내 기업을 접습니까? 네. 조금 더 긴 호흡이에요. 그 환경에서 또 하려고 하고 이런 다이내믹스가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뭐 매크로나 이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들으시되 어떤 포지션이 있으면 자기의 포지션에 저는 웬만하면 들고 가시길 권해드리기 쉽고 네. 근데 이게 내가
뭐 계약 없이 시간을 견뎌야 될 수도 있는데 이걸 견뎌야 될 시간에 뭐 재무 구조가 부실하거나 뭐 이런 기업들은 내가 견디다가 탈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좀 집중할 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누구나 이 기회를 놓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동학 개미 붐이 있을 때 우리가 벼락거지라는 얘기를 들은 거는 처음이었어요. 주식 올라가면 주식 없는 사람은 뭐 마음이 좀 쓰리기도 하고 이런 건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급증, 네. 분명히 조급증이 한 측면에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뭔가 이제 자산 시장에서 돈 버는 거 말고는 사람들이 가능성을 잘 못 보는 거죠. 네. 내가 노동을 통해서 뭐 근데 네. 이건 우리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네. 우리 시장에서 조급증에 대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번에 아니다는 없어요. 이 기회가 아니면 아니다 이런 건 없어요. 오히려 다수가 이번이 아니다라고 흥분할 때 우리가 조심하는 게 맞고 네. 우리 곽도기님과 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입사를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가 절호의 기회였다. 뭐가 절호의 기회야? 뭐 절호의 기회인 건 맞는데 2008년도 패닉 직후가 더 큰 기회였고요. 네. 그리고 2003년도 카드 버블 저점이 더 큰 기회였고 네. 기였죠. 더 큰 기회는 외환위기 직후였어요. 네. 98년도. 늘 기회가 와요. 네. 늘 기회가 오는 거고 우리가 투자하면서 살아가야 될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 투자자로 살아가는 데는 투자의 기회는 버스와 같아서 지나가면 또 오고 그런 거라 그러면 뭔가 빨리 해야 되니까 내가 의사결정도 빨리 하고 막 덥석덥석 사고 이런 건데 네. 우리가 투자를 길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도 한번 찬찬히 보고 뭐 이렇게 저는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런데 네. 뭐 참 자본시장의 역사라는 게 또 냉혹한 것은 결국 피를 먹고 자라는 속성이 있어요. 네. 위기 다음엔 늘 기회가 오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위기만큼이나 또 한편으로 저는 기회가 예비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인데 우리의 마음은 올라갈 때는 좀 부주의해지고 또 떨어질 때는 너무 겁이 나고 지친 나머지 포기해 버리는 건데 뭐 저 역시도 그런 그 인지적 속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이지만 조금 그 반대로 하려고 우리가 조금씩 노력을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앞에 아주 창창하게 있는 기회와 또 주식의 위험 자산이니까 늘 또 위험들 저는 뭐 늘 사이클이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네, 늘 네. 사이클이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네. 지금 물리신 분들은 이제 속이 타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 금융 투자를 안 했던 분들이 이제 금융 투자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새로 돈이 들어왔어. 아니 물린 분이 새로 돈이 들어왔어. 자 그러면 예금입니까? 주식입니까? 지금은 5% 이상이라 그럼 저는 이 금리가 뭐 5년, 10년 계속 갈 거냐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앞서서 제가 다우가 1600% 올랐던 20세기에 이 주가 지수가 1600% 오르는데 연평균 한 5.3% 오르면 그런 대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무형 자산 수익률이 5%가 넘는다 그러면 네. 이게 다른 에셋으로 이거를 방어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높은 픽스트 인컴을 어느 정도 네. 채워놓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늘 또 과민 반응하는 속성이 있어 나쁠 때도 좋을 때는 좋은 거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요. 네. 지금 미국의 그 기술주를 떨어지는 건 저는 금맥락이라고 보는데요. 나쁠 땐 나쁜 거보다 더 떨어져요. 예.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좋을 때도 위험하고 나쁠 때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리스크 선호와 또 그 기대 수익률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느 정도는 자기 포션에 5% 이상 좀 그 금리를 주는 상품은 저는 노출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런 건 좀 들고 가야 된다. 네, 들고 가야 예금은. 되는 것이고 네. 일부는 뭐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또 주식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측면에서의 또 늘 기회가 있는 네.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금을 단기로 끌고 갈 게 좋을까요? 지금 뭐 3년 이상의 긴
예금도 상관없다고 보시는. 저는 장기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장기 예금이 오히려 좋다. 픽스된 인컴을 음. 장기간 확보해 놓는 게 또 네. 좋은 거고요. 음. 뭐 채권이라고 하는 게 지금 채권 가진 사람이야 금리가 올라가서 손해를 보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자를 받는 상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들이 되게 중요하고 음. 주식도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5%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쉽게 넘기 힘든 네. 것들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원화의 약세 1,440원까지 네. 가는 약세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셔요. 네. 무슨 일이 있다, 무슨 일이 있다 계속 그러고 엔화가 이제 무려 150엔 네. 직전 아닙니까? 150엔 뭐 조만간에 뚫을 것 같은데 한 번은 달러당 150엔 야 연초로 하면 진짜 상상도 못했던 네. 30%가 넘게 빠졌어요. 엔화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기 아니야. 막 계속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원달러만 놓고 보면 참 과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엔화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면 원달러, 엔달러보다는 미국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이 예. 결국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쪽에서 더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연말 연초가 되면 미국도 조금 힘이 빠지지 않을까. 그 시기가 변곡점일 것 같고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신고가 신저가 뭐 이런 얘기 뭐 하잖아요. 네. 우리가 신고가 신저가를 보는 이유는 기존의 주가를 움직였던 틀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식의 투자법에 잘 알지도 못하고 좀 고민이 깊지 못하지만 이 신고가 날 때 무조건 따라 사기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새로운 걸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환율은 어디까지 오른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이런 것들이 균형 가격 이런 걸로 보기보다는 미국이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한다 그러면 네. 뭐 우리가 개념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가 아니고 미국이 언제 멈추냐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중거의 틀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미국의 중간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하원은 다수당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로 인한 지금 그동안의 이런 고금리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거 바뀔 수 있을까요? 뭐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 이슈가 되니까 혹시 뭐 본질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크게 바뀌긴 저는 힘들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중간 선거 이후로 좀 관심 있게 보는 포인트는 뭐 그렇다가 아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11월 15일 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거든요. 네. 근데 그 원래 G20 정상회담 하려면 러시아 푸틴도 가야 되죠. 네. 근데 뭐 그 미국에서 전범 부르지 말라고 막 그랬나 봐요. 근데 어쨌든 인도네시아 가게 됐고 또 약간 전향적으로 그 러시아 그 행정부 대변인에서도 그 미러 정상회담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두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렇죠.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전황을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또 이 서구식 언론의 편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러시아는 지속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지금 30대 1로 싸우는데 막 2차 대전 때 모기까지 막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동원령 했는데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훈련도 안 된 사람들이 막 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전술핵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래도 어떻게 보면 전쟁에 진다라고 하는 거는 권위주의적인 정치인 푸틴 입장 치명상이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뭐 죽나 핵을 터뜨려서 죽나인데 근데 이게 전술핵이 말이 그래서 전술핵이지 이게 그 킬로그램인가요 톤인가요 잘 모르겠네. 하여튼 100톤 미만 혹은 100kg 미만의 것이 다 전술핵인데 나가사키 때 떨어진 게 12.5톤 혹은 킬로그램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뭔가 퇴로를 좀 열어놔야 되는 건데 바이든 입장에서도 사실 뭐 몇 번 대화에 그걸 걸어차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서로가 좀 합의점이 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이건 뭐 제가 그 뭐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권위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오히려 11월 중순에 15일에 G20 회담에서 혹시 우크라이나 문제에 조금 봉합의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압박했던 것도 어쨌든 뭐 중간 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것과 본다 그러면 네. 그 이후에는 오히려 좀 출구 전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뭐 최근에 있었던 신용 문제에서부터 미국의 금리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 그리고 환율의 문제, 그리고 전쟁 이슈, 중간 선거까지 두루두루 현재 참 얘기하고 보니까 만만치 않네요. 작년에 그렇게 평화롭게 지냈었던 게 언제였나 할 정도로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 그래서 막 제가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 아니, 괜찮습니다. 우리가 투자는 많이 아는 게 중요하고 어떤 현상에 대한 나의 견해가 있는 건 참 중요한데 이런 걸 맞춰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네. 결국은 이런 걸 기반으로 하되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이걸 맞춰서 베팅을 하는 게 투자의 본질이 아니고 네. 뭐 이런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아웃라인을 정해놓더라도 네.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버틸 수 있는 준비와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결과적으로 이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 같아요. 네. 관찰해본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생각처럼 안 될 때도 버틸 수 있고, 그리고 장기적인 시기열로 반드시 리턴이 있는 투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저도 100% 전적으로 동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말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근데 그건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죠. 예, 제가 관찰해 보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예, 그렇죠. 결국 그걸로는 별로 좋지 않다 결과가. 그래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배치를 잘해서 그 배치가 위험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버퍼가 있더라도 내가 이상이 없으면서 장기적으로는 좋아지는 그런 구도를 짜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20년 넘게 여기서 해오신 우리 센터장님의 말씀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기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센터장이신 김학균 센터장님과 함께 대담하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